얼마 전에 우리 교과서가 발표가 됐죠. 그죠? 우리 학생들이 배워야 될 역사 교과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바로 역사 교과서의 내용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간입니다. 일제가 우리 역사를 어떻게 왜곡을 했고, 그리고 역사 왜곡의 그 내용에 어떠한 것들이 있고, 그들이 왜 역사 왜곡을 했는지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 근저에는 바로 우리의 독립투쟁사가 녹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중점적으로 해서 우리가 새로 발간한 역사 교과서의 내용을 중심적으로 해서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가 경수국시라는 지 올해가 114년이 되는 해죠. 그리고 우리가 광복을 이룬 지 79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기점을 마련해서 우리가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본 역사 교과서를 발간했습니다. 그 앞에 보시는 것처럼 크게 4개의 챕터로서 독립운동서가 기술이 되어 있죠. 자, 그 중에서 우리가 기존에 발간된 교과서와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자, 기존의 독립전쟁, 우리는 보통 독립운동이라고 하죠. 하지만 우리 교과서에서는 새로 발간한 우리 교과에서는 독립전쟁이라고 서술합니다. 왜냐하면 운동보다 더 한 차원 높은 일제와 대항해서 전쟁, 즉 독립을 위한 전쟁을 벌였기 때문에 우리는 독립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자, 하지만 기존의 검인정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애국계몽 운동 위주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즉 무장투쟁에 대한 서술은 아주 소략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가장 빛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애국계몽 운동,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한일 무장투쟁,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 독립운동사의 길이 빛나는 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들을 우리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에서는 상세하게 이 부분을 기술했습니다. 또 하나의 차이점은 기존의 검정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노선별 독립운동을 서술하지 않았습니다. 독립운동에는 여러 가지 노선이 존재하죠. 하지만 그 노선에 대해서 기존의 교과서의 차별점을 갖기 위해서 우리의 노선별 독립전쟁, 민족주의, 사회주의, 그 다음에 아나키즘, 바로 이 관련된 독립운동의 내용을 상세하게 교과서에 수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어디에도 내놓아도 우수한 우리의 언어, 훈민정음. 일제는 우리 민족 정신을 발산하기 위해서 바로 훈민정음을 왜곡했습니다. 훈민정음의 어떤 부분을 왜곡했는지 그 부분들을 새로운 교과서에서는 기술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오늘날에도 2024년인 오늘날에도 역사 왜곡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을 부정하고 그리고 일본의 만행을 부정하고 일본을 찬양하는 바로 역사 왜곡, 바로 그거에 대항해서 우리 민족주의 사학자들이 역사 전쟁을 어떻게 벌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과서에서는 아주 생생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1910년 총 한 방 쏘아보지 못하고 나라가 송두리째 일제에 빼앗기게 됩니다. 너무 허망하죠. 그래서 1910년 8월 22일 형식상의 어전회의가 열립니다. 바로 앞에 보시는 창덕궁 대교전 흥복관에서 형식상의 어전회의에서 경술국치를 추인하게 됩니다. 추인되자마자 데라우치와 이완용은 조약에 조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과 일주일 뒤에 발표하게 되죠. 일주일 뒤에 이 바로 경술국치를 발표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한국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식인들과 민중들을 분리시켜서 나라를 송두리째 처치하겠다는 그런 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총독제를 도입하게 됩니다.
원래는 메이지 헌법에 의해서 한국에서 똑같이 총선거를 해서 내각을 구성해야 됩니다. 하지만 일제는 그렇게 하게 되면 그들의 의도대로 한국을 통치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으로 내각을 구성하지 않고 바로 총독을 파견해서 한국을 점령하게 되죠. 화면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바로 남산 중턱에 보면 통감보 관전탑가 지금도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이 장소가 바로 우리의 경술부치의 조약이 이완용과 데라우치에 의해서 체결된 바로 그 장소입니다. 여러분, 경술부치 조약을 한번 보신 분 계십니까? 경술부치 조약을 보시게 되면 어마어마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일제가 우리나라를 어떻게 통치할지 그들의 야욕과 그리고 욕망이 숨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몇 가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조약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러한 조약문은 없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1절 보시게 되면 한국 전체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어떻게 완전히 언제까지 영구히 넘긴다. 이게 바로 경술부치 조약문의 1조에 실려있는 내용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 조약문이 국가 간의 조약에서 완전히 영구라는 말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나라가 통째로 넘어가는 판국에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영구라는 말을 쓸 수가 있을까요? 바로 이 부분은 일제가 우리 한국을 영원히 식민지화하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볼까요? 3조를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한국의 황제폐와 그 가족들에게는 명예를 향기하고 충분한 돈을 지급하겠다. 자, 다음 볼까요? 서하자 보면 한국의 황족 가족들, 그 집안이죠. 집안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유지를 하고, 품위를 유지하고, 그리고 자금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망했는데, 황실과 황실 가족들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이게 바로 경술부치 조약문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참담하지 않습니까? 나라는 망했는데 백성들을 헐벗는데 일제 분합발에서 언제까지 살지 모르는데 그것을 제대로 극복해야 될 황실과 황실의 가족들은 영원한 부귀영화를 누리겠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황실은 이 왕가라는 불과 하나의 가문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문은 경술부치가 발표된 8월 29일, 1920년 8월 29일부터 1947년 5월 3일까지 유지되게 됩니다. 황실은 사라진 거죠. 역사 속에서. 자, 또 하나. 공원 있는 한국인에게는 자기와 은사금을 수여하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친일파들에게는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겁니다. 실제로 조선총독부 관보를 보시게 되면 여기에는 누구에게 얼마의 은사금을 어떠한 자기를 줬다는 것이 지금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술부치 조약문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합방공무작 수여 다음 달 약 1,700여만 원의 은사금을 지방에 무작위로 설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앙에 있는 관료에게는 또 은사 공채를 뿌립니다. 즉 돈으로 나라를 팔아먹은 겁니다. 그리고 내각 관료들에게는 바로 부부동과 일본을 겨냥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면서 앞으로 태평 승리를 누리게 해주겠노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경술부치 조약입니다. 자, 일제는 이날을 기점으로 역사에서
한국이란 국호를 지워버립니다. 여러분, 1910년 8월 29일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국호는 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역사 속에서 한국이라는 국호를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그 국호를 조선으로 바꾸고 한국을 지워버리죠. 이것은 바로 첫 번째 역사 부정이고 역사를 지우는 일제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일제는 바로 총독 정치를 통해서 식민지화를 만듭니다. 영원히 영구의 집권의 음모를 시작하게 된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 식민지 지배의 특성을 한번 볼까요? 1800년대 말은 전 세계가 식민지 열풍이 불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서구 제국주의는 수많은 나라들을 식민지화 시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영국이죠. 영국은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죠?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전 세계의 땅의 90%를 영국은 식민지화했습니다. 그리고 단 22개의 국가만이 식민지화가 안 됐죠. 그리고 영국은 식민지를 통치함에 있어서 어떤 통치를 했느냐? 바로 간접 지배를 했습니다. 즉, 영국의 관료가 해당 국가에 파견돼서 그 나라를 식민 통치를 한 거죠. 그리고 당연히 경제적인 수탈은 기본적으로 했습니다. 여기 세 점이 있습니다. 하나 뭐냐면 바로 영국의 식민지는 영국인들이 그 나라의 민족 문화 유산 보존에 반발적이었다는 겁니다. 즉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죠. 자, 다음 프랑스를 볼까요? 프랑스는 영국 다음으로 식민지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특이하게 직접 지배를 했습니다. 직접 지배. 즉 프랑스의 관료가 직접 파견돼서 그 나라를 통치하게 되죠. 영국은 그 반대로 식민지 국가의 대표를 뽑아서 그 사람이 지배하게 했죠. 그리고 영국은 마찬가지로 해당 식민지 국가의 민족문화 보존 운동에는 반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식민지 국가 볼까요? 네덜란드 마찬가지입니다. 네덜란드도 카리브해 연합의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식민지를 거느리게 됩니다. 이 나라도 직접 지배, 즉 관료가 직접 식민지 국가에 파견해서 그 나라를 통치하게 되죠. 근데 이 나라 네덜란드 또한 식민지 국가에 대한 민족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반관적이었습니다. 그들 나라에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일본을 보겠습니다. 일본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일본은 마찬가지로 직접 지배를 했습니다. 즉 총독이 한국에 파견돼서 그 총독이 우리 한국을 지배하게 했죠. 바로 직접 지배 방식을 썼죠. 그리고 당연히 엄청난 경제적 수탈을 강화한 것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근데 그다음부터 문제입니다. 그다음부터 일제는 영토를 영구 집권 음모였습니다. 그건 아까 경숙지 조약문 1조에서 배웠다시피 국토를 어떻게 해요? 영구히 완전히 넘겼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일제의 식민지배 통치의 하나의 계략이 바로 이겁니다. 영구 영토 침략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역사를 외우고 했습니다. 적어도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은 해당 식민지 국가의 역사 외우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민족문화유산을 보존하게 놔뒀습니다. 하지만 일제는 철저하게 한국의 역사를 부정하고 한국의 민족문화유산을 말살하고 외우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차이점이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아닙니다. 무당 통치를 했다는 겁니다. 무당 통치. 즉 헌법 경찰제를 동원해서 무력 통치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역사 왜곡을 통해서 우리나라 민족 문화를 말살시켰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한국이라는 국호를 아까 조선으로 바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헌병이 우리 국민들을 강압에 의해서 무력에 의해서 통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바로 그 예가 1910년부터 약 9대의 총독이 파견됐는데 9대 총독 모두 다 군인이었다는 겁니다. 해군 장성이 한 명이고 나머지는 다 육군 장성이었다는 거죠. 바로 이것만 보더라도 일제는 철저하게 식민 통치를 위해서 무력 통치를 했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우리가 또 하나 잘못할 것 중에 하나가 1919년 3.1 혁명 이후에는 일제가 문화 통치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제의 통치 기조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다만 문화 통치라는 미명 하에 그리고 문화를 바꾼다는 미명 하에 경제를 바꾼다는 미명 하에 약간 틈을 줬을 뿐이지 그들의 통치 방식은 1945년 해방될 때까지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도 바로 이 부분은 시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문화 통치는 기반 전술에 불과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제의 강압적인 통치 중에 가장 지독한 것이 뭐냐면 바로 범죄 즉결례입니다. 범죄 즉결례는 말 그대로 범죄를 저지르면 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공갈을 가리고 거기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무시한 상태에서 헌병대장이나 일선 순사가 태형이나 형벌을 가할 수 있는 통치 방법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고 공포스럽겠습니까? 조그만 잘못이 있다더라도 일제는 가혹한 처벌을 했다는 거죠. 바로 대표적인 것이 1911년에 18,100여 건이었던 범죄 즉결례가 불과 7, 8년이 지난 후인 1918년에는 82,000여 건 이상으로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한국에 대한 통치를 무자비하게 했다는 것이 바로 이 근거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 한국민들은 일제에 대한 저항감은 더 높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일제는 토지를 근대화한다는 이유로 토지 일제 조사를 하게 됩니다. 1910년대 아니죠. 196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사회 경제 구조가 1차 산업 구조입니다. 1차 산업 구조는 뭐냐면 바로 농수산업이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근간이죠. 자, 근데 일제가 여기에서 착안을 했습니다. 토지 조사를 통해서 우리나라 전 국토의 약 50% 이상을 빼앗게 됩니다. 즉, 조선 총독부 소유로 만들어 버립니다. 어떻게 하냐면, 옛날에 우리가 토지 대장 있지 않습니까? 토지 문서. 이런 것들은 개인 대 개인의 약속이었고,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관청에 등록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묵시적으로 이 땅은 누구 땅이다, 이 땅은 누구 땅이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제는 근대화한다는 명목으로 토지를 등록하게 했습니다. 아주 까다로운 조건을 붙여서 증명을 하고 그들이 원하는 서류에 형식에 맞지 않으면 다 반려시켰습니다. 그리고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모든 땅들은 조선 총독부 소유로 돌려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뺏은 땅이 전체 국토 면적의 절반 이상이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가지고 있던 땅, 내가 도지를 얻고 있던 땅, 그 땅이 어느 날 갑자기 일제 손에 넘어가서 먹고 살 수 있는 근간이 없어졌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우리의 농민들은 소자기를 전락하고 그리고 극소수의 땅을 가진 소지주들은 도시 근로노동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일제는 우리의 경제를 송두리째 빼앗고 그리고 백성들을 수탈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죠. 이게 바로 일제가 우리나라 통치하는 아주 악랄한 방법이었던 거죠. 자, 1900년대는 일본 본토에 인구가 급증하게 됩니다. 따라서 급증하게 되면 식량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일본에서 생산되는 쌀의 양이 인구 증가를 커버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조선에 눈을 올렸습니다. 한국에 눈을 올리니 양질의 쌀을 아주 싼 가격에 무한정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일제는 일본의 상인들을 대거 한국으로 보내서 한국 내에 생산되는 쌀을 무차별적으로 수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집에 반대하는 조선인이 있으면 경찰 헌병대에서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죠.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작할 수 있는 땅을 다 빼앗긴 상황에서 그나마 돈이 있어서 쌀을 사려고 해도 쌀을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일제가 무차별적으로 쌀을 매점에서 하면서 살 수 있는 땅이 살 수 있는 쌀도 부족함은 물론이고, 또 하나는 이 도표에 보다시피 1918년 1월달에 23원이었던 쌀이 불과 1년 사이에 40원 이상 폭등하게 됩니다. 과연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는 경작할 땅도 없어지고 그나마 내가 살 수 있는 쌀조차도 일제가 일본으로 무차별적으로 유출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민중의 반감은 더욱더 커지고 더욱더 살기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일부 우리 회사, 우리 민족자본 형성을 위해서 우리 회사를 만들어서 우리 자본을 키우려고 해도 일제는 회사령이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우리 민족 자본, 우리 자본으로 회사 설립을 굉장히 어렵게 합니다. 까다롭게 합니다. 조건을 어렵게 하죠. 그 이유는 우리의 자본을 형성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힘들게 제도를 만든 겁니다. 뿐만이 아니고 조선 교육령을 통해서 우리 식민지 백성인 한국인에게는 최소한의 교육만 허용하게 됩니다. 즉 일제에 일본 천황의 식민으로서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만 배울 수 있는 문만 열어줍니다. 아무리 돈이 있어도 교육을 받을 수 없는 현실, 내가 배우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조건, 바로 이러한 조건이 바로 일제시대에 벌어졌던 그러한 상황이죠. 일제는 바로 이러한 무당통치, 그리고 민족정기 말살, 역사 왜곡, 바로 이거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점차 식민지화되면서 민중은 피폐에 빠지게 됩니다. 자, 하지만 우리의 민족주의 철학자들은 바로 여기에서 하나를 바라봅니다. 일제의 식민주의, 일제 식민사관과 대응해서 민족주의 역사관을 펼쳐야 됩니다. 그래서 일제와 대항해서 역사 전쟁을 벌여야 됩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역사 전쟁의 핵심은 바로 이렇습니다. 일제 식민사관은 황국사관입니다. 뭐냐면 일제 일본 왕으로 바라본 역사입니다. 바로 그것을 바탕으로 한국 침략의 정당성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위해서 어떡하냐? 역사를 왜곡하고 변조하게 되죠. 여기에 대항해서 우리 민족주의 사학자들은 우리 관점으로 역사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인의 관점이 아니고, 일본의 관점이 아니고, 미국의 관점이 아니고, 천하의 관점이 아니고, 바로 우리 한국인의 시각으로 역사를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화주의에 빠졌던 그 당시의 사고를 버리고 바로 민족의 정체성을 상실한 나머지 그 다음에 만국의 길을 걸었던 것을 반성하면서 우리 민족 주체성을 확립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민족주의 역사관은 일제와 대항할 수 있는 큰 무기로 등장했다는 겁니다. 자, 한국 역사 왜곡의 뿌리를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우리 조선 총독부에서 표시한 역사서 편찬이 있습니다. 바로 그 중에 조선 반도사 편찬이 있죠. 조선 반도사 편찬의 핵심은 이겁니다. 한국사의 무대를 대륙과 해안을 상징합니다. 우리 한국사는 단군이 세운 고조선을 중심으로 해서 광활한 대륙을 호령하던 나라죠. 그리고 해양 국가로서 해양 무역을 통해서 강대한 나라를 만든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역사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바로 조선 반도사에서는 바로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지워버립니다. 그것을 대륙성과 해양성을 없애는 나머지 우리 한국의 역사를 반도에 가둬두는 이러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죠. 바로 그 흔적을 보게 되면 이 조선 반도사 편찬의 가장 핵심적인 사람은 이만희씨입니다. 당시 발간했던 조선 반도사의 목차를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제1편에 상고사만, 제1기 원시시대, 2기 한영토시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처음 기술하는 첫 번째 목차에 고조선은 없습니다. 즉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역사에서 고조선을 지워버린 거죠. 바로 이렇습니다. 한국사를 반도, 단군을 지음으로 인해서 반도에 가둬놓고 그 다음에 하반도의 북쪽은 한나라의 지배기관인 한사군이 있었고 남부에는 야마도웨이 지배기관인 뭐가 있었느냐? 바로 임나 일본부가 있었다. 바로 이러한 설을 창작해서 한국의 역사를 송두리째 날려버리게 되죠. 그리고 정사편수에서 편찬하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나오는 지침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일본인과 조선인이 동족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술할 것. 그 다음에 상부사부터 조선에 이르는 군함의 흥망과 길고 역대의 역사문에 의한 민중의 점진적 피폐와 빚에 빠진 상황을 기술할 것. 지금 시대에 이르러 성세 혜택을 누릴 것.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역사는 왕조가 바뀔 때마다 민중들은 피폐에 빠졌다. 그리고 지금 확인해 보니 너희들의 역사는 그러한 역사였다. 하지만 우리가 너희들을 점령함으로써 식민지 국가로 만들면서 너희들은 태평성대를 누리게 됐다. 바로 이러한 관점으로 역사를 서술하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역사 왜곡이죠. 그리고 역사 변조죠. 그래서 이들의 목적은 한국사에 유리한 것은 삭제하거나 왜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리한 것은 과장하고 그리고 없는 사실은 창작해서 한국사를 왜곡했습니다. 하지만 불행스럽게도 이들이 만든 이 역사 왜곡은 조선사 편수회를 통해서 수많은 학자들이 그대로 해방 이후에도 우리 역사학계 그리고 각 기관에 그대로 포진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일본을 찬양하는 사람들, 독립운동을 비하하는 사람들, 우리 역사를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들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이러한 우리나라 국제기관에 널리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벌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훈민정음이야말로 훌륭한 언어죠. 전 세계 언어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훈민정음은 전 세계 어느 언어보다 표현력과 그리고 우수하고 과학적인 언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제는 훈민정음을 철저하게 오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본의 언어체계를 다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발음을 없앱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것들을 한글을 배울 수 있는 기회조차도 다 박탈한다는 사실입니다. 국어를 한글이 아닌 일본어로 바꾸고 한글을 가르칠 시간을 줄이고 그리고 소아가 입학한 고등학교에는 한글을 국어로 해서 수업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 한글, 즉 훈민정음은 역사에서 서서히 사라지게 되는 거죠. 언어를 잃어버린 민족은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역사 기록 중에 저항문을 보겠습니다. 저항문을 말 그대로 보자면 한국을 정령하기 위한 논리입니다. 그 논리는 일본 서기를 근거로 하고 있다는 거죠. 일본 서기의 흰공하우가 고구려 백제의 신라를 정벌했다. 그 정벌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심화가 아니고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리고 지금 일본이 너희 조선을 점령하는 것은 그것도 되고 옛날의 역사를 복원하는 것에 불과하다. 라는 논리가 바로 정한 논리입니다. 자, 그럼 볼까요? 우리나라 역사서 중에 삼국사기가 있죠. 삼국사기에는 야마고 왜가 우리나라를 침범해서 싸웠다는 기록이 한 줄도 없습니다. 과연 일본 쓰기 주장하는 내용이 맞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일제는 삼국사기를 믿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삼국사기 불신론을 만들어냅니다. 삼국사기의 초기 기록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삼국사기는 역사서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바로 일본이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하면서 만들어낸 논리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일제는 철저하게 단군을 도전합니다. 단군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고조선의 역사적 사실로 자리매김하는 순간 일본의 역사는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단군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의 대륙성도 살아나게 되죠. 그래서 일제는 단군을 망령된 이야기, 불설에 근거한 가홍의 선담, 그리고 고려 때 만들어진 이야기, 이런 식으로 왜곡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일제의 한국사관의 기초가 된 것이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반도 북부는 한나라의 한사군이 점령을 했고, 그리고 한반도 남부는 일본의 전신인 야마도베가 바로 점령했다. 그래서 남강군은 평양선, 그리고 한사군은 한반도선, 바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나라는 한국은 고대로부터 외세의 침략을 받은 나라다라고 왜곡을 하죠. 또 하나의 왜곡은 광개토대왕 비문입니다. 여러분, 광개토대왕 비문은 모든 글자를 명확하게 해석하기 힘듭니다. 모든 글자가 희미하게 남아서 겨우겨우 해석할 수 있죠. 하지만 일제가 나중에 발표한 글을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외와 안나라는 글자 두 글자는 아주 선명하게 나왔다고 발표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외가 바다를 건너 전복전쟁을 수행했다는 것을 조작하기 위해서 바로 광해탕 비문에 회치를 해서 글자를 새겨서 탁본을 떴다는 거죠. 이것들은 야시 기록을 보게 되면 당시 탁본업자가 석회에 바르고 글자를 위조했다는 그런 증언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일본이 왜 바다를 건너서 정복전쟁을 했다는 시기가 신묘년입니다. 신묘년이면 서기 391년이죠. 자,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일본 서기 기록을 보게 되면 391년은 일본이 항해 기술을 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마도 외가 다른 나라로 갈 때는 고구려 백제의 신라, 특히 백제와 신라의 배를 얻어 타거나 그들의 항해 기술을 이용했다는 기록이 엄연히 있습니다. 일제는 엄연히 있는 역사의 기록조차도 없는 것으로 하고 자기들이 변조해서 자기들이 바로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는 것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반도 한사군이 지배하고 그리고 남부에는 임남일본부가 있다고 지배합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이 만들어놓은
제국주의 침략 이론의 핵심입니다. 자, 하지만 일제의 이러한 역사 왜곡에 대항해서 우리의 민족주의 선학자들은 일제의 역사 왜곡을 강력하게 거부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배감 방위 선생. 방위 선생은 유학자입니다. 하지만 유학자이지만 이분은 나라가 망하자 자신을 태백광로, 나라가 망하여 미친 노예라고 자신을 질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치생, 나라를 빼앗기고도 수치스러움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질책하죠. 하지만 선생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바로 논설로서 애국심을 고취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죠. 뭐냐면 국채는 망했으나, 비록 나라는 망했으나 나라를 살리겠다는 국권이 살아있으면 민족은 더할 수 있다고 역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생은 한국 통사와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에서 우리 민족이 어떠한 역사를 가졌고 그리고 우리가 독립전쟁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낱낱이 기록했습니다. 석주 이상민 선생, 유학자 집안 출신으로 아주 명망한 집안이죠. 선생은 만주로 망명해서 경학사를 세우고 독립운동 단체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2의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게 되죠. 그리고 역사 교재를 서술해서 광활한 대륙이 우리 민족의 땅이었다는 것을 논증하게 됩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 유학자였습니다. 더구나 이분은 성균관 박살 출신의 유학자였죠. 선생은 사대주의를 버리고 주가 사대주의를 벗어내니 민족 주체 사관이 보인다 하면서 민족 주체 사관을 역설하면서 일제의 역사 왜곡에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서구의 제국주의에 맞서 우리의 사상적 무기는 뭐다? 바로 민족주의다. 민족주의만이 우리가 일제와 대항해서 역사를 바로 잡을 수 있다라고 역사를 했습니다. 무원 김규원 선생 또한 유학자였습니다. 그리고 무원 김규원 선생은 대전교라는 종교의 제2대 교주였습니다. 여러분, 대전교는 굉장히 의미 있는 종교입니다. 대전교는 목적이 딱 하나입니다. 단군 대성도를 중심으로 해서 민족주의를 똘똘 뭉친 나머지 그 힘으로 우리가 독립을 쟁취하자라는 것이 대전교의 최종 목표였습니다. 바로 이 대전교야말로 우리가 독립운동에 있어서 큰 족적을 남길 수 있는 정신적인 기도가 된 종교가 바로 대전교죠. 선생은 대전교의 2대 교주를 하면서 민족주의를 내창하고 그 다음에 일제가 단군을 부정하는 데 대항해서 단군의 실존을 제창했습니다. 그리고 일제가 주장하는 반도사를 부정하고 대륙사를 제창하시는 분입니다. 바로 이러한 민족주의 서학자들은 유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민족의 주체성을 찾았죠. 그 주체성을 바탕으로 독립정신을 함양하고 마침내 민족사학을 통일했습니다. 바로 이분들이야말로 대역사 항전기에 역사 전쟁의 무기로서 민족주의를 앞세웠다는 사실이죠. 자, 1917년 굉장히 의미 있는 선언이 발표됩니다. 그것은 바로 대동단결 선언이죠. 대동단결 선언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1910년 나라가 망하죠. 망하지만 황제권은 소멸하지만 황제권이 소멸하자마자 바로 민권이 발생했다. 즉 국민이 백성이 주인이 되는 민주공화정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9월 하루, 즉
1910년 8월 29일이 구한의 마지막 날이 있지만 또 그날은 새로운 한국의 시작이다 라고 하면서 공화제와 우리 민족의 영속성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대동단결 선언입니다. 이 대동단결 선언은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압적으로 나라를 빼앗았지만 나라가 끊어진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백성이 주인인 나라로 거듭났다는 겁니다. 끊어지지 않고 영속성을 가지고 나라를 계속 유지했다는 데 의미가 굉장히 큰 거죠. 당시 한국에는 여러 부류의 독립운동 세력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복벽주의, 즉 황제의 국가를 재건하자는 그런 복벽주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봉화주의, 국민이 주권이 되는 나라를 건설하자는 바로 봉화정을 주장하는 두 세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세력 다 공이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뭐였다면 바로 대한 독립이었다는 겁니다. 공화정을 추구하던 황제 국가를 추구하던 그들은 일제로부터 독립이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복벽주의는 주로 유생 중심의 의병 활동을 많이 했죠. 그리고 대부분이 의병신이었고 대표적인 분들이 최익현, 그 다음에 임병찬, 바로 이런 분들이죠. 하지만 이런 분들도 똑같이 독립운동을 실행했다는 거죠. 독립의원부, 조선국가회복단, 대한광복회 이런 분들도 이런 단체를 결성해서 일본에 국권 반환 요구서를 제출하고 만주에 무장투쟁을 위한 군정품을 대고 이러한 독립운동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김성하 의사,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창한 김성하 의사도 복법주의자이지만 바로 대한 독립을 위해서 무기를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1919년 이후 한국에는 1910년 이후 한국에는 큰 재앙들도 일어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단 통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1910년 바로 한 해 전인 1909년에는 일제가 남한 대토벌 작전을 벌이게 됩니다. 남한 대토벌 작전은 뭐냐면 남한에 한국에 있던 독립운동 세력들을 속타하는 작전입니다. 그래서 전라도를 중심으로 수많은 의병 세력들 그리고 독립운동 세력들이 있었는데 1909년 약 7개월 동안 거의 초토화시켰습니다. 거기에서 살아남은 상당수의 사람들은 바로 만주로 망명하게 됩니다. 의병 세력들 그리고 한국에 남아있던 명망가들 그런 분들은 만주로 망명을 하죠. 그 이유는 일제의 타락이 극심해서 한국 내에서는 독립운동 수행하기에 제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2의 독립운동 기지로 선택한 것이 바로 만주입니다. 당시 우리나라 인구는 약 1313만 명 정도 됐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근데 만주로 이주한 인구는 약 20만 명입니다. 적은 수는 아니죠. 바로 20만 명이라는 우리 한인 기반의 독립운동 세력들이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바로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그 위치는 서간도, 북간도, 연해주 바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독립운동 세력들이 무장투쟁 세력들이 하나 둘 생겨나고 힘을 기합해서 일제와 대항해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1919년 2월 중국 길림성에서 대한독립선언을 발표합니다. 바로 이 선언에서는 단군을 민족의 시조로 하고 일제가 1910년 우리나라를 강점하는 것을 무효로 하고 그리고 제국주의 침략을 중지하는 호소합니다. 그리고 광복 후에는 공화정을 하겠노라라고 발표를 하게 되죠. 서서히 사면혁명의 기운이 높아게 됩니다. 1919년 1월 22일 고종황제가 갑자기 승하하게 되죠.
하지만 시중에는 고종 황제가 독살당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게 됩니다. 실제로 기록을 보게 되면 고종은 독살설이 거의 확실합니다. 고종의 몸 모든 구멍에서는 눈, 코, 입에서는 피가 흐르고 온 몸은 퉁퉁 부어서 수위를 찢을 정도로 퉁퉁 부어 있었다. 그리고 몸은 파랗었다. 이것은 전형적인 바로 독살의 흔적이죠. 민중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나라가 망했지만 자기 나라의 왕이 독살당했다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겠죠. 바로 민중은 점점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228 도쿄 독립선언이 일어나죠. 일본 도쿄에 있던 우리 한인 유학생 중심으로 독립선언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3월 1일 경선을 중심으로 해서 3.1 만세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3.1 만세 운동은 한국민이 있는 어느 지역에서든지 손에 태극기를 들고 대한 독립을 외쳤습니다. 3.1 만세 운동이 혹자는 위헌이 일어났다, 우발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910년 이후 일제가 펼친 무단 통치, 토지조사를 통해서 백성들이 먹고 살 땅을 빼앗음에 대한 반감, 돈이 있어도 쌀을 살 수 없는 현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반감이 바로 3.1 독립운동으로 표출된 겁니다. 여러분, 3.1 독립운동 선언문 혹시 본 적 있습니까? 한번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이미 3.1 운동 결행 당시에 참여했던 모든 분들은 이미 우리는 독립했다고 봤습니다. 더 이상 너희들이 우리를 짓밟을 수 없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낡은 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와 강권주의, 일제가 우리를 강권에 의해서 우리를 속박하고 그리고 탄압하지만 너희들의 그 생각은 이미 낡은 시대의 유물이다 라고 폄하한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 싸우면 강한 것도 꺾을 수 있고 설령 물러난다 해도 이러한다면 어떤 뜻도 펼칠 수 있다. 너희들이 아무리 우리의 독립을 막는다 하더라도 막을 수가 없다. 우리는 반드시 이루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은 남을 파괴할 것이 아니다. 비정상인 오늘의 현실을 정상으로 만드는 행위에 불과하다. 그리고 우리의 오늘 이 3.1 독립 만세 선언은 단순한 독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동양의 평화와 세계의 평화를 위한 시작이다 라고 하면서 바로 3.1 독립선언서에 글을 맺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이 선언서 문구 하나하나 보게 되면 당시 우리 민중들, 우리 지식인들, 우리 유학자들, 우리 민족주의자들, 그분들은 이미 독립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일제가 거의 어떠한 탄압도 극복하겠다는 정신을 우리는 이 선언문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제는 무차별적으로 탄압하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 우리가 알고 있는 3.1 운동 당시 피해자 수는 정확한 통계가 없습니다.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통계도 정확한 게 아닙니다. 일제는 철저하게 숨겼겠죠. 일제는 철저하게 탄압을 축소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숫자조차도 박하시 선생이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에서 극비리에 조사해서 만들어낸 조사한 숫자가 이 정도입니다. 그 당시 엄청나게 많은 우리 만세 시위자들이 탄압을 받고 그리고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 이 숫자로서 반증합니다.
바로 이 3.1 운동은 운동으로 끝나지 않고 독립에 대한 자신감으로 똘똘 뭉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피압방 민족에 바로 독립운동에 큰 자극을 줬고, 그리고 중국에까지 영향을 줘서 중국 5.4 운동에도 큰 영향을 줬습니다. 자, 3.1운동의 결과로 우리 국민들은 독립에 대한 자신감을 얻게 됐습니다. 자, 한 가지 문제가 있죠. 독립에 대한 자신감을 얻게 되면 그 힘을 하나로 모아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임시정부가 탄생하게 됩니다. 3.1 운동으로 인해서 모든 우리 국민들이 독립을 할 수 있게 했다. 아니,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아주 기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1919년에 동시다발적으로 약 8개의 임시정부 형태가 조직이 된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 이유는 이미 그 전부터 1800년대 말부터 만주를 중심으로 그리고 러시아를 중심으로 수많은 우리의 독립운동가들 그리고 이주한 우리 한인 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독립운동 단체들이 결성이 이미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임시정부의 필요성을 느껴서 약 8개의 임시정부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 중에서 임시정부의 조직과 형태를 갖춘 곳이 크게 3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러시아령에 있던 노령정부,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국 상해의 임시정부, 그리고 국내 한성의 한산정부. 바로 이 3개의 임시정부가 나름의 임시정부의 형태와 틀과 조직을 갖췄습니다. 자, 하지만 힘을 모으려면 임시정부는 하나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상해 임시정부를 하나의 통합된 임시정부 형태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1919년 4월 11일 상해 임시의정원, 지금의 국회 같은 역할하는 상해 임시의정원에서 민주공화제 국가에 바로 대한민국을 탄생시킵니다. 임시의정원 의원이었던 신성 선생의 제창에 의해서 국호를 대한민국, 한 나라를 잇는 큰 나라는 대한, 그리고 민국, 백성이 주인인 공화정을 지향하는 민국,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바로 이날 제정되게 됩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 바로 상해에 만드는 임시정부는 수많은 독립운동 노선들이 혼재해 있습니다. 그 뒤에 말씀드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아마 이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는 대한민국 임시 헌장을 제정합니다. 이 헌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민주공화국임을 명확하게 밝힙니다. 백성이 주인 나라, 공화정을 지향하고 민주주의다. 바로 이것을 명확히 헌법에 명시를 한 거죠. 지금 오늘날의 우리의 대한민국 헌법도 바로 이 정신은 그대로 있습니다.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선한다라고 우리나라 현재 헌법 전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은 바로 정통성과 바로 독립을 한다는 그런 정신, 그 정신 하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앞에 이 사진 보신 적 있나요? 이 사진은 굉장히 귀중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1919년 4월 30일로 추정이 되는데요. 프랑스 조개지인 푸신 공원에서 당시 임시정부 초기의 모든 직원들, 요인과 가족들 약 225명이 찍은 기념사진입니다. 자, 이 사진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현재 225명 중에 우리 역사에 남아있는 인원은 극소수라는 겁니다. 문제는
엄혹한 시절에 자기와 목숨과 생명과 모든 것을 바쳐서 이입장으로 활동했던 인사들 중에 역사에 남아있는 분이 많지 않다는 사실이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루빨리 이러한 것도 극복돼서 이분들이 누군지 어떤 업적을 나겠는지 우리가 연구 조사를 해서 널리 알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시정부가 구성됐지만 그 내부에는 여러 가지 독립 노선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무장투쟁을 하자는 무장투쟁론, 그리고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외교 독립론, 바로 여러 가지 노선이 존재하죠. 자,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승만의 위임 통치 사건입니다. 1919년 3월 이승만은 윌슨 대통령에게 일본을 대신해서 한국을 통치해달라는 위임 통치 청원을 보냅니다. 물론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후일 발각이 됐죠. 이것이 단초가 돼서 그리고 임시정부의 제주의 필요성이 대두가 돼서 드디어 대규모 회의를 하게 됩니다. 자, 이승만의 바로 위임 통치 사건은 엄청나게 큰 파장을 불러일으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이승만의 이러한 행동을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승만은 이완용보다 더한 매우 역적이다. 이완용이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이승만은 나라도 찾기 전에 나라를 팔아먹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일제에서 독립한 뒤 독립국가 건설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독립된 나라를 미국에 다시 위임 통치를 맡긴다?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여기에서 이승만은 탄핵의 위기를 맞습니다. 자, 이러한 내부 개조의 움직임에 의해서 국민대표회의가 열립니다. 만주에 있는 모든 독립운동 세력 대표들이 모여서 장장 6개월 동안 회의를 합니다. 임시정부, 우리 독립을 위한 바로 임시정부의 개조를 어떻게 할 거냐? 두 파로 갈리게 되죠. 하나는 개조파, 하나는 창조파. 창조파는 말 그대로 이대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독립운동의 구심점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발전적 해체를 하고 다시 만들자. 개조파는 아니다. 현재 있는 상태에서 내부 개조를 통해서 독립운동의 구심점을 만들자. 결과는 좋은 결과를 맺지 못했습니다. 바로 아무런 소득 없이 국민대표회의는 결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조파는 러시아경으로 가서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고 나머지 세력들은 그대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남아 독립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승만의 위임 통치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로 이승만은 1925년 3월 23일 탄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직에서 면직되게 되죠.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그 체제 그대로 독립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임시정부의 활동을 잠깐 말씀드리게 되면 교통국을 설치하고 연통제를 조직하고 독립신문을 발행했습니다. 자, 교통국은 통신, 연락하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적정의 정보를 탐사하고 그 다음에 독립자금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통제는 한국이 일본이 강점하고 있지만 실제로 국토는 일본이 점령하고 있지만 거기에 우리의 행정기관인 도, 부, 군, 면을 만들어서 거기에 각 담당 면, 군의 담당을 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바로 정부의 법령과 공문을 전파하고 그리고 애국금과 인구세를 수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의 기관지인 독립신문을 발행해서 독립운동의 선전선동과 그리고 일제의 만행을 만천하에 알리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자, 독립운동에는 여러 가지 주의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사회주의 운동을 위한 사회주의 운동으로 대한 독립을 이루는 방법, 그리고 아나키즘 운동, 의열투쟁, 바로 이러한 여러 가지 사상이 있었으나 이분들이 추구하는 한 가지 목표는 바로 대한 독립이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약간 남북이 분단된 현실에서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좀 미약합니다. 하지만 사회주의자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은 대한 독립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사회주의 운동, 아나키즘 운동, 의열투쟁. 자, 사회주의 운동의 특징, 특히 한국의 사회주의 운동은 상당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일반적으로 사회주의는 계급 모순이 우선됩니다. 즉 하나의 계급이 다른 계급을 억박하고 속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것이 바로 사회주의 운동의 하나의 목표입니다. 하지만 당시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점하고 있을 때의 현실은 계급 모순보다는 바로 민족 모순이 심했습니다. 즉 일제가 우리 한국 민족을 압박하고 탄압하고 바로 이런 모순이 강했기 때문에 우리의 한국의 사회주의 운동은 민족 모순이 무선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회주의는 맨 처음 러시아령에서 맨 먼저 사회주의 정당이 만들어졌습니다. 러시아령에서 만들어진 사회주의 정당이 우리나라 사회주의 표시였고 그것들이 점차 발전해서 일본 내에도 한인 사회주의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단체를 중심으로 그들은 독립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생적인 한국 내 사회주의는 바로 조선공산당입니다. 조선공산당은 1920년 6월 10일 순종 인사일에 대규모 집회를 개입합니다. 그런데 내부 고발에 의해서 집회는 무산되죠. 하지만 순종 인사일에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모인 상태에서 시위를 전개해서 우리에 대한 독립을 알리는 거대한 물결을 만들기도 합니다. 아나키즘 운동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나키즘 운동은 무정부주의가 아닙니다. 무정부주의가 아니고 바로 뭐냐? 지배자가 없는 세상입니다. 상호 부조의 사회. 너와 내가 서로 돕고 단체와 단체가 서로 돕고 이러한 상호 부조의 사회를 지향한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이게 무정부주의로 우리가 알고 있느냐? 그거는 바로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이것이 전파될 때 해석이 잘못돼서 무정부주의로 해석돼서 지금까지도 무정부주의로 우리가 알고 있죠. 이 무정부주의의 하나의 또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이데이, 즉 5월 1일 노동절의 기원을 만든 것이 바로 아나키즘 운동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바로 1886년 시카고에서 8시간 노동쟁취운동을 통해서 그것을 기념하면서 5월 1일이 바로 노동절로 됐죠. 우리가 아나키즘 운동하면 바로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누구죠? 바로 박열과 후미코입니다. 박열과 후미코의 일항 암살 개입, 이것이 바로 아나키즘 운동을 통해서 그들이 일으킨 독립운동의 하나의 계열이었습니다. 의열투쟁은 너무나 잘 아시죠? 의열투쟁의 특징은 직접 행동 조직입니다. 즉 이분들은 직접 행동해서 일제에 타격을 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타격을 통해서 일제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약화된 세력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독립을 이루겠다는 그러한 원대한 계획이었죠. 이들의 모토는 이렇습니다. 천하의 정의를 맹렬히
수행한다. 즉 일제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국토가 빼앗겼지만 바로 그것들을 되찾기 위한 우리의 어떠한 행동도 정의롭다. 그래서 그 일을 우리는 수행한다. 바로 그 내용의 핵심은 뒤에 설명드릴 단지현 신치호 선생의 조선혁명선언에 담겨 있습니다. 자, 단지현 신치호 선생의 조선혁명선언은 의열단이 어떠한 단체이고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떠한 목적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난 아주 명문장입니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은 우리 혁명의 대본영이다.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한 무기다. 민중과 손을 잡고 강도 일본의 통치를 타도하고 일본의 일제의 제도를 개조하고 인류가 압박하지 못하며 사회를 수탈하지 못하는 이상적인 조선을 건설하겠다. 멋지지 않습니까? 또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억압하는 일체의 지배를 모두 부인하겠다. 그리고 민족 내부의 전례 사상의 바탕 위에 민중이 주인되는 새 사회를 건설하자는 바로 선언이다. 이것이 바로 조선 혁명선언에 담겨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로 이 조선혁명선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민지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한 어떠한 행동도 정렵다고 정의했습니다. 즉 우리가 일제의 강도를 폭력으로 진압하든 그들을 무력으로 진압하든 우리의 목표는 대한 독립이다. 대한 독립을 위한 어떠한 행위도 정의로운 행동이다라고 정의한 거죠. 당시의 현실을 정확하게 짚고 그리고 의열단의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한 것이 바로 조선혁명선언입니다. 그리고 조선혁명선언은 파괴할 대상과 이룰 세상을 명확히 지정했습니다. 파괴할 대상은 이민족을 통치하고 특권계급, 경제약탈제도, 사회불균형, 노예적 문화사상을 파괴하고 우리가 건설할 사회는 고유한 조선, 자유로운 세상, 민주적인 경제, 민중적 사회, 민중문화 바로 이런 것들을 건설하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바로 홍익인간이라는 우리 민족 고유의 가치를 기치로 해서 민중이 주인 되는 사회를 만들겠다. 바로 이것이 조선혁명선언입니다. 지금 들어도 이 내용이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면요, 1910년 이후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국군을 빼앗긴 상태에서 우리가 독립을 위한 독립운동가들이 가져야 될 마음 자세, 바로 이것들이 조선혁명선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국내에서의 독립운동보다 바로 만주에서의 독립운동이 더 치열했습니다. 자, 만주에서의 독립운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우리 민중들이 약 20만 명 이상 되는 수많은 민중들이 1800년대 말부터 만주로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일제의 탄압을 피해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 명방가들이 만주로 망명해서 거기에서 새로운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게 되죠. 거기가 우리 무장투쟁의 핵심이 되게 됩니다. 바로 무장투쟁의 핵심이 되는 그 과정 중에 빛나는 전승이 우리가 맞죠. 바로 봉오동과 청산리 전투입니다. 봉오동과 청산리 전투는 그들 직접 전투에 참여했던 우리의 독립군들의 용맹함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 놓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전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합니까? 군수 물자가 필요하고 그리고 날라야 될 사람, 밥해 줄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죠. 바로 그러한 것들이 20만이라는 우리 한인 사회가 지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점을 간과하고 있죠. 물론
독립투쟁에 직접적으로 뛰어들어서 전투를 벌인 수많은 독립투사들 훌륭합니다. 하지만 더불어 한인 사회를 형성하고 있던 수많은 우리의 민중들의 노력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일제는 이러한 빛나는 전과를 그냥 두지 않죠. 일제는 만주에 있는 우리 독립군들을 무차별 탄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승리한, 즉 우리 독립군이 빛나는 승전을 가진 이유를 정확히 압니다. 그들이 용맹함도 용맹하지만 일제는 바로 한인 사회를 없애버리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제는 봉오동과 청산리 전투에서 패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주의 한인 사회를 초토화시켜버립니다. 무차별적으로 탄압합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학살을 감행했고 그들의 삶의 기반인 농지를 파괴하고 모든 식량을 불태웁니다.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독립군 세력들은 러시아령으로 이주하게 되죠. 점차 이동합니다. 바로 거기서 벌어진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시 차변입니다. 자유시 차변이야말로 우리 독립군 세력 간의 큰 전투이긴 하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상당수의 우리의 독립군 세력들이 약화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 하지만 거기에서 독립군 세력들이 무너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3부입니다.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바로 이 3부들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새로운 거대 독립군단들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참의부는 지도에 보시면은 바로 이쪽이죠. 집안을 중심으로 해서 무송, 잠백, 바로 이 기쪽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독립군 군단이 참의부죠. 참의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직할 부대였습니다. 그들은 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그리고 세금을 징수하고 교육을 통해서 민족주의를 기릅니다. 그리고 국내 진공작전을 펼쳐서 일제와 수많은 전투를 벌이면서 큰 전공을 세우게 되죠. 자, 다음에 만드는 것이 정의부입니다. 정의부는 전체 땅 중에서 만주 땅 가장 넓은 지역을 관할하는 독립분단으로 성장하게 되죠. 바로 하얼빈을 중심으로 해서 앵무, 북간도 이남의 만주 전역입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정의부도 한인 사회 기본의 한족 정부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할 지역에 있는 한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그들을 통해서 민족주의를 보급하고 그리고 국내 진공 작전을 벌이면서 독립투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민부. 신민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종교인들이 주축이 돼서 만든 독립군단이 바로 신민부입니다. 대종교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단군 대성조를 모시고 단군 대성조를 중심으로 하나의 결집된 힘으로 대한 독립을 이루겠다는 목표, 바로 그 목표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 대종교인들이 모여서 만든 독립군 단체가 바로 신민부입니다. 신민부도 마찬가지로 공화적 민주주의 계열이었고 3부와 마찬가지로 행정, 입법, 사법이 분권된 그런 구조를 가져갔고 그리고 약 500여 명의 독립군을 배출하면서 러시아 인접해 있는 독립군당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는 바로 공화주의를 표방했고 그리고 자치정부를 구성했고 민정을 통해서 한인 사회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반으로 해서 진공작전을 벌임으로 통해서 일제와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자, 임시정부는 바로 말씀드린 육관중앙 참의부
그리고 한인 애국단, 그리고 한국 광복군 총사령부를 중심으로 해서 치열한 독립운동을 전개하게 되죠. 한인 애국단은 말 그대로 의열 활동한 단체입니다. 임시정부 사하의 한인 애국단이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의열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성공한 케이스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폭탄을 구하기도 힘들었고, 그리고 폭탄을 구한다 하더라도 거사 일자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수많은 의열 활동이 있지만 대부분 미수, 불발 이걸로 끝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윤봉길 상하이 의거, 바로 윤봉길 상하이 의거는 일제에 큰 타격을 가합니다. 일제 고관들이 대거 폭살되는 그러한 전공을 올리게 되죠. 중국의 정결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봉길의 상하이 의거를 보고 중국의 백만대군이 해내지 못할 일을 한국의 한 용사가 잘 했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독립운동 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 전에 보면 김구 선생을 테러리스트라고 이렇게 나온 적이 있죠, 언론에. 자, 볼까요? 테러하고 의열활동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의열투쟁은 인류의 정의와 평화를 파괴하는 제국주의 침략 원흉을 표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테러는 사적인 목적 달성, 무고한 양민 희생을 수단으로 합니다. 그리고 의열단에서는 7가지 처단할 대상, 5가지 파괴할 대상을 명확히 합니다. 즉 일제의 조선총독이야 관료, 바로 반민족 자본가 이런 사람들, 파괴할 대상은 조선총독부, 일제와 관련된 기관들, 바로 이것이 의열투쟁과 테러의 차이점입니다. 드디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도 1940년 4월에 한국 광복군이 결성됩니다. 명시를 선고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공식 군대가 결성이 된 거죠. 이 공식 군대는 제1지대, 2지대, 3지대로 편제가 됩니다. 제1지대는 김원봉 대장을 중심으로 해서 주로 의열단원들이 주축이 돼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1지대입니다. 그리고 2지대하고 3지대는 위범석 대장과 김학규 지대장이 중심이 돼서 2지대, 3지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특이한 게 있죠. 2지대하고 3지대는 미국의 OSS와 군사 합작 훈련을 합니다. 바로 CIA의 전신이죠. OSS와 군사 합작 훈련을 해서 국내 진공 작전을 계획했습니다. 무엇이냐면 OSS와 합작을 해서 일본을 군대로 쳐들어가서 일본을 무찌른 다음에 독립을 쟁취하겠다는 전략이었죠. 그리고 한국 광복군은 1941년 12월 10일 대일 선전포고를 합니다. 즉 연합국의 일원으로 당당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름을 걸고 일제와 싸워서 독립을 쟁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지대와 3지대는 국내 침투 작전을 준비를 했습니다. 과연 뜻대로 됐을까요? 하늘은 우리 편이 아니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 1호일도 청하는 무조건 항복을 발표하죠. 그 항복 소식을 듣자 김구 선생은 자신의 백범일지에 그날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외적이 항복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일이었다. 천신만고로 수년간 애를 써서
참전할 준비를 한 것도 다 허사가 됐다. 그보다 걱정되는 것은 이번 전쟁에 우리가 한 일이 없기 때문에 국제 간의 발언권이 가약하다. 바로 이겁니다. OSS와 국내 진공 작전을 펼쳐서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과 싸워서 승전을 했다면 대한민국 이민정부 산하의 대한광복군은 연합국의 군대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당당히 독립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제가 무조건 항복하는 바람에 그런 기회가 없어진 거죠. 바로 그 부분을 김구 선생은 땅을 치면서 통보합니다. 임시정부 요인들은 1진, 2진 두 번에 나눠서 국내로 돌아오게 되죠. 하지만 아무런 환영식도 어떠한 환영의 파도 없이 쓸쓸하게 돌아옵니다. 하지만 이승만은 메가드가 보낸 전용기를 타고 국내에 먼저 들어와서 자신의 세력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갔다는 거죠. 해방 이후 우리나라는 반민특위 해체가 됨으로써 친일파를 처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신탁 통치가 이루어짐으로써 우리나라가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기회를 또 놓쳤습니다. 결국에 우리나라는 남북이 분단되는 기회를 맞게 됐죠. 그리고 한국 전쟁을 통해서 지금도 남북이 총칼을 맞대고 싸우는 이러한 엄혹한 현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과거의 내용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날의 문제고 앞으로 미래의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친일파가 처단되지 않고 통일이 되지 않는 이러한 사회를 계속 안아갈 수는 없겠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는 절대로 치욕스러운 역사 그리고 영광스러운 역사 이 모든 역사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픈 열사 치욕스러운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예, 감사합니다.